아니 콘테 감독이 보니까 또 풋볼 런던 이런 데서 인터뷰 나오고 앞으로 이렇게 이제 끌고 가고 싶다. 그렇죠. 왜냐하면 컨퍼런스 리그 한 경기 치렀고 그다음에 프리미어 리그도 한 경기를 치렀죠. 치렀고 사실 뭐 결과야 뭐 많은 분들이 지켜보시겠지만 네. 이제 1승 1무. 네. 근데 내용적으로는 조금 답답함도 있었고 그쵸. 주말 경기는 이제 유효슈팅이 빵개. 0개.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도 하십니다. 뭐 그건 손흥민 선수도 얘기했던데 훈련 며칠밖에 안 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시즌 막 급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아직은 사실 뭐 콘테 감독이 팀을 어떻게 끌어가려고 하는 걸 다 보여줬다라고 얘기할 수 없죠. 맞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두 경기를 치렀고 이걸 뭐 콘테 감독과 토트넘에게는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A매치 브레이크 때문에 대략 한 2주 정도 쉬잖아요. 그렇죠. 이때가 이제 팀도 좀 더 추스리고 맞아요. 콘테 감독이 선수들의 장단점도 이제는 좀 더 한번 좀 보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나아가자라고 하는 게 이제는 좀 정해질 때가 되지 않았냐. 그렇죠.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는 맞습니다. 거죠? 두 경기를 이제 치렀으니까 네네. 어느 정도 콘테 감독이 괜찮게 본 선수들도 있고 전술적으로 이제 좀 아닌 것 아마 같다. 제외될 선수들도 있다. 이렇게 이제 골드 기자가 이제 토트넘 내부 사정을 좀 빠삭하게 알고 있는 기자잖아요. 네, 거기서는 뭐 티어 기자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골드 기자가 우리 내부 사정을 좀 파악을 해봤더니 이런 선수를 좀 좋게 평가하고 있고 이 훈련 세션에서 콘테 감독의 디테일한 그런 지시와 훈련 방법에 대해서 이 토트넘 선수들이 굉장히 큰 감명을 받고 있더라. 야, 요것도 이제 그 스태프들 이렇게 그쵸. 조사해봤구만. 네, 뭐라 그러니 감독이. 야, 선수들 분위기는. 이거 다 코치들 몇 명 건드리면 나오거든. 그리고 이제 경기가 끝나고 저번 에버튼전 끝나고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콘테 감독 관련해서 이제 인터뷰를 많이 하더라고요. 맞아요. 특히 뭐 레길론 같은 경우는 정말 최고다. 내가 이 콘테 감독 만난 이후에 엄청 성장할 수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 슬기로워. 레기노는 뭐 하는 거 보면 항상 슬기로워 친구가. 그쵸. 그리고 벤 데이비스도 이제 아직 두 경기밖에 안 했으니까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이 콘테 감독이 정말 믿고 따를 수 있는 감독 같다. 뭐 이런 인터뷰도 했습니다. 벤데분 몇 번 해야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콘테 감독이 실제로 기회를 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왼발잡이 샌백으로 지금 2번 연속 다 쓰고 뛰기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콘테 감독의 뭐 훈련 세션은 다 좋은데 아직 두 경기밖에 안 치렀으니까 콘테 감독의 색깔이 완벽하게 나타나지도 않고 그리고 아직 이 토트넘 내부에서도 네. 유효 슈팅이 부족하다거나 그리고 빌드업 과정이 너무 투박하다거나 이런 문제점들이 실제로 지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마음에 들어한 선수는 대표적으로 스킵. 스킵이 3-4-3 포메이션에서 이 중앙 미드필더로 나와서 굉장히 훌륭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죠. 호이비에르와 더불어서. 그렇죠. 그런데 이제 스킵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뭐 빌드업 과정에서의 좀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조금 우려를 했는데 그래도 이제 스킵이 뭐 너무 나쁘지 않은 빌드업을 보여주기도 했고 정말 정말 스킵이 수비만 하는 선수가 아니라 볼 전개까지 그래도 준수하게 할 수 있는 선수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스킵과 호이베르 이 두 선수가 두 경기 연속 선발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 비테스 경기도 그랬고 에버튼 경기도 그랬고. 그렇죠. 그런데 당연히 이제 토트넘 내부에서도 이 호이비에르와 스킵 이 두 선수만 믿고 가기에는 아직 부족하다. 맞아.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조금은 그래도 볼을 좀 더 잘 찰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토트넘만 놓고 봤을 때는 에릭센스러운. 그렇죠. 에릭센. 그런 유의 선수. 빌드업에 관여도 하고 찔러주고 이선 쪽에 좀 창의적인 플레이를 할 수 있는. 맞습니다. 그리고 일단 똑같이 비테스전과 에버튼전이 라인업이 똑같았는데 이 두 경기에서 나왔던 좀 부족한 부분들이 동일했죠. 맞아요. 비테스전도 이제 결국에는 득점을 많이 했지만 볼을 전개할 때 실수가 너무 많이 나온다는 것. 그래서 실점도 2개나 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공격하는 과정에서 뭐 결과적으로 득점은 3골이나 했지만 그래도 이제 공격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매끄러운 공격이 안 됐다는 것. 이런 것들이 일단 문제였고 그 문제 중 가장 큰 문제가 중원에서 볼을 유리하게 몰고 가거나 전방으로 좀 뿌려줄 수 있는 선수가 부족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죠. 히트맵을 좀 보면 에버튼전에 이제 손흥민 선수의 히트맵인데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많이 내려와서 볼을 받았죠. 이건 무리뉴 감독 시절에 손흥민 선수가 진짜 많이 내려와서 수비 가담했을 때 정도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다음 장면 보셔도 오케이.
모우라의 히트맵을 보면 모우라도 엄청나게 내려와서 볼을 받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욕심쟁이가 왜 이렇게 내려왔대? 네. 그래서 이건 결국 손흥민과 모우라는 사실 전방에서 좀 스피드를 살리면서 네네. 할 때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선수들이잖아요. 그렇죠. 손흥민은 뒷공간을 속도로 치고 가고 그렇죠. 모우라는 볼을 드리블하면서 치고 올라가고. 맞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들이 이렇게 내려와서 볼을 받았다는 것은 결국에는 콘테 감독이 이제 후방 빌드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후방 빌드업에서 전방으로 패스를 넘겨주질 못하니까 결국에는 손흥민과 모우라가 내려와서 볼을 받아야 되는 상황들이 생겨나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후방 빌드업 때문에 사실 왼발잡이 센터백인 벤데 그렇죠. 미스를 지금 중용을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니 손흥민, 루카스 모우라가 내려와서 빌드업에 관여를 하더라. 그렇죠. 어쩔 그런데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게 사실은 손흥민과 모우라를 활용하는 방법이 이렇게 좀 내려와서 쓰게 되면 사실은 이 두 선수를 최고로 활용하는 방법은 또 아니고. 그렇죠. 둘은 어쨌든 공격 라인에서 공격 포인트를 생산해내는 롤을 그렇죠. 줘야 되는데 지금은 빌드업에 미드필더 롤을 줘버린 거니까. 그리고 이 두 선수가 내려와서 볼을 받았을 때 이 유리하게 볼을 몰고 올라가거나 네. 아니면 안정적으로 뭐 빌드업에 참여를 하거나 이런 스타일의 선수들은 또 아니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또 실수가 나오면서 이제 볼 소유권을 계속해서 넘겨주는 장면들이 나왔었죠. 특히 이제 모우라가 지난 에버튼전에서 굉장히 많이 내려와서 손흥민과 케인에게 패스를 넘겨주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패스 성공률이 엄청 났습니다. 이제 찾아보니까 얼마나 돼요? 모우라가 76%. 아이고. 76%면 사실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죠.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특히나 만약에 뭐 최전방에서 스트라이커의 롤을 했다 그러면 뭐 이 정도면 뭐냐 쏘쏘인데 이렇게 해서 거의 미드필더 플레이를 했는데 80이 안 됐다는 얘기는 이거는 그렇죠. 문제죠. 그래서 이제 손흥민, 케인, 모우라 이 세 선수의 패스 뭐 성공률, 지난 경기에서의 성공률을 보면 모우라 76%, 케인 76%, 손흥민 선수가 85%. 근데 손이 그래도. 네, 손흥민 선수가 그래도 이제 안정적으로 좀 볼을 주고받는 플레이가 됐었는데 그래도 이제 최전방 이 세 명의 선수가 3-4-3 전형을 사용할 때는 좀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는 경우들이 많은데 패스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 않더라. 오케이. 전체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그 이유는 수비와 그 중미 쪽에서 볼이 잘 안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내려오더라. 그렇죠. 그러면 내려오면 결국 또 전방에서 슈팅을 때릴 선수는 부족하니 네. 그래서 지난 에버튼 경기에서 유효슈팅이 빵개가 나오더라.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공격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엔 중원에서 공격 이 두 라인에 좀 연결고리가 없다. 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콘테 감독이 A매치 동안 이런 전형을 좀 연구할 거다. 이런 전형? 네. 다 내칩니까? 내치진 않겠죠. 누 갑자기 막 선수 FA로 데려옵니까? FA로 데려올 수가 없을 텐데.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한 두 가지 정도가 두 가지나 있습니까? 네. 이 와중에?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그래요. 한 가지 들어보자. 네, 한 가지는 3-4-3 전형에서 이 공격 숫자 한 명을 빼고 스킵을 수비형 미드필더로 내린 3-5-2 전형을 사용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3-4-3을 썼는데 여기서 미드필더를 5명으로 늘려서 3, 5. 그러면 3톱은 투톱으로 가야 되죠? 그렇죠. 그럼 투톱은 송케가 갈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우라가 일단 저 백업으로 조커로 활용을 하고 여기서 한 명을 넣어야 된다. 그렇죠. 한 명을 누굴 넣어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최후방에는 스킵 그리고 그 앞에는 호이비에르가 배치한다면 그 옆에는 좀 볼을 잘 다룰 수 있는 선수 로셀소나 은돔벨레 같은 선수가 좀 필요하다. 그런 식으로 놓을 방법이 있다. 그렇죠. 네네네.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는 이 로셀소나 은돔벨레가 사실은 조금 수비력이 부족한 선수들이죠. 콘테가 죽일 것 같은데. 그리고 에버튼전에 봐도 이 로셀소나 은돔벨레가 들어왔을 때 중앙 미드필더에 서는 게 아니라 로셀소는 모우라를 대신했고 은돔벨레는 손흥민을 대신했습니다. 이렇게 이런 교체를 좀 보면 이 콘테가 은돔벨레나 로셀소를 이 중앙 미드필더 자원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 쪽의 자원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3-5-2 전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다르지만 3-4-1-2 전형을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건 두 번째. 그렇죠. 두 번째 안. 두 번째는 3-4-1-2. 근데 이제 이럴 수도 있어요. 들으시는 분들이 뭐 3-5-2나 3-4-1-2나 뭐가 이렇게 다르냐. 그렇죠. 차이를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스킵이 수비형 미드필더에 배치되면 이 로셀소나 은돔벨레가 올라갈 때 왔다 갔다 좀 해줘야 되는 건데 3-4-1-2 전형으로 하면 스킵과 호이비에르가 이 두 그 수비 라인 앞에 완벽하게 좀 배치가 되겠죠. 그럼 좀 더 수비적인
중원 라인을 좀 구성을 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이 호이비에르가 좀 올라가는 빈도가 좀 줄어들죠. 아무래도 로셀소나 은돈벨레가 좀 더 공격에 집중하는 이런 좀 스타일로 경기가 이루어지겠죠. 자, 정리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네. 두 가지 안이 있는데 352에서의 저 허리를 실제로는 이렇게 스킵으로 역삼각형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보란치의 개념입니다. 맞습니다. 원보란치고 그래서 호이베르를 살짝 올리고 여기 로셀소나 은돈벨레를 놓다는 건데 얘기했었던 게 저거를 지금의 형태나 그동안 써왔던 방식을 보면 352 전형으로 전환하는 게 우리가 첼시 시절 때도 그렇고 뭐 다른 때도 그렇고 그렇죠. 가능성이 있는데 네. 문제는 로셀소나 은돈벨레가 거기서 수비력이 좀 부족하더라. 그러니 저 부족한 수비력을 위해서 더블 볼란치기의 2명을 세울 수가 있다. 그래서 끌어내리겠다는 거죠, 호이베르를. 그렇죠. 호이베르를 끌어내려서 스킵과 더블 브란치를 놓으면 그 위에다 배치했기 때문에 그땐 전형이 3, 4, 1, 2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3, 4, 1, 2 전형을 사용하게 되면 스킵과 호이베르가 정말 수비에 좀 많이 집중하고 그리고 뺏어서 볼을 앞으로 전개를 해주면 로셀소나 은돈벨레가 볼을 받아서 네. 최전방에 있는 손흥민과 케인에게 패스를 보내주겠다. 네, 그 알리는 아예 아웃입니까? 알리가 언급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아, 알리는 진짜 아예 언급도 안 되고 맞아요. 보이지도 않고. 콘테 감독이 이제 부임했을 때는 오자마자는 뭐 알리한테도 기회를 주겠다 이런 인터뷰도 하긴 했었는데 그 이후에 알리가 경기에도 안 보이고 하다 보니까 알리는 이제 훈련 때 콘테 감독 눈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한순간에 이렇게 사라져버려. 그쵸. 네, 정말 순간이야 순간. 그렇게 막 처음에 그 하브리그에서 눈에 띄어가지고 막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다 데리고 싶었고 그래서 토트넘 왔고 막 그러니까 다른 팀에서 왜 저런 선수 놓쳤냐. 막 제라드도 그때 맞아요. 내가 어렸을 때 리버풀 추천했는데 왜 그때 안 데려왔냐. 정말 재능 있는 최고의 그런 재능이다. 선수였죠. 근래 정말 저런 선수 없다 이랬는데 야 정말 이렇게 한 순간. 그래서 오히려 지금 기사들이 겨울 이적 시장에 알리를 좀 판매를 해서 어느 정도 이적료를 좀 확보한 다음에 겨울 이적 시장에 다시 재투자를 하지 않을까 라는 기사들이 많습니다. 저는 뭐 그 매우 공감해요. 그런 이야기들. 그거는 알리를 위해서도 그렇고 토트넘을 위해서도 그렇죠. 이제는 서로 좀 다른 환경을 좀 가져가 봐야죠. 맞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이런 방법이 있는데 그러면 이 A매치 브레이크의 콘테 감독은 이걸 다 어떻게 정리해낼지. 그렇죠. 이제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이런 점들이 있는데 일단 이 로셀소와 은돈벨레가 사실 중원에 배치돼도 이 선수들이 안정적인 빌드업을 주도할 수 있는 이런 선수들은 또 아니잖아요. 은돈벨레는 또 아파할 거야. 그렇죠. 그리고 후반 한 10분 때부터 지쳐할 거예요. 일단 손을 이렇게 위로 올릴 겁니다. 그리고 이 두 선수가 좀 안정적으로 이제 볼을 전개하거나 이런 스타일이기보다 좀 더 높은 라인에서 공격적인 좀 도전적인 패스들을 자주 뿌려주는 선수들이죠. 네네네. 그래서 이 로셀소도 이 에버튼전에 좀 교체 투입돼서 패스 성공률을 봤더니 70%대더라고요. 로셀소? 네. 그만큼 이제 로셀소가 좀 안정적으로 빌드업을 주도하는 스타일이기보다는 최전방에 있는 케인이나 손흥민을 향해서 계속해서 스루 패스를 넣어주려는 이런 플레이들이 많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들을 가지고 좀 더 안정적인 빌드업을 하기에는 사실은 아직 무리가 있고 이 두 선수를 활용하는 것은 결국 좀 공격 라인에서의 창의성을 위한 좀 선택이 아닐까. 아, 오케이. 그런데 이 두 선수가 또 해줘야 되는 것은 이 콘테 감독이 이번 뭐 에버튼전 그리고 비테스전을 보면 자신이 하려는 이제 플레이들 중에 이 왼쪽에 있는 레길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에메르송을 활용한 맞아. 플레이들이 윙백. 자주 나왔죠. 네, 특히 에메르송 로얄은 이 백스리 때가 훨씬 더 좋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 공격적으로 이제 올라갔을 때 그리고 또 에버튼전에서 가장 주요했던 공격 장면이 대표적으로 두 장면이 있었는데 한 장면은 오른쪽에서 에메르송이 크로스를 올렸을 때 레길론이 침투에 들어가서 슈팅했던 거. 그거 저기 잘하는 팀들이 하는 건데 그렇죠. 양쪽 윙백이 크로스에서 양쪽 저쪽 반대편 윙백이 맞아요. 슈팅하고 그러는 거. 그리고 레길론이 왼쪽에서 올렸을 때 에메르송이 침투에 들어와서 헤더로 슈팅을 했던 거. 요 두 장면이 그래도 토트넘이 유효 슈팅을 기록하지 못할 때 그래도 위협적인 장면이다. 아니 둘 다 좀 신났더라고. 그쵸. 레길론이나 에메르송 로얄이나 공격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친구들인데 너 공격해 하니까. 그런데 이 좌우 측면 윙백들을 공격적으로 활용하려면 네. 결국에는 좌우 측면으로 볼을 뿌려줄 선수가 필요하죠. 그런데 그렇죠. 지금 아직까지 지금 뭐 모우라, 손흥민, 케인 이 세 선수의 조합은 그런 플레이들이 좀 안 되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전환 패스 있다가 이렇게 쭉쭉쭉 양쪽 윙백으로 갈라주는 그렇죠. 우리가 얘기하는 뭐 대지를 가르는 이런 쫙쫙. 정말 이 토트넘의 과거에 에릭센이 그치. 했던 그런 플레이들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다.
이니에스타나 사비를 여기도 잠깐 좀 넣어놓으면 안 되나? 쫙 갈라주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역할들을 로세스와 은돈벨레에게 맡길 텐데 A매치 기간 동안 이 두 선수가 좀 뭐 좌우 측면으로도 뿌려주고 빌드업에도 조금 좀 부드럽게 빌드업을 풀어줄 수 있는 이런 플레이들을 아마 콘테 감독이 좀 상상을 하고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경기 동안 베스트 11을 구성할 때 최전방에 케인, 손흥민, 모우라 이렇게 3톱이 나왔었는데 모우라가 전술적인 이유 때문에 좀 아마 좀 조금씩 기회를 잃지 않을까 이런 좀 예측을 하더라고요. 골드 기자도. 아 골드도. 네. 그러니까 뭐 그거는 저희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봤던 문제. 그렇죠. 허리를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전술적인 약간 이거 희생이라고 해야 될까? 그렇죠. 뭐 이게 사실은 이 콘테 감독이 올 때부터 콘테 감독이 계속해서 352를 쓰다 보니까 한 선수는 좀 탈락할 것이다. 그리고 그 탈락할 선수는 당연히 좀 모우라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콘테 부임할 때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맨유도 마찬가지예요. 맨유가 네. 카바니하고 호날두 투톱을 쓰게 되면 아, 그렇죠. 윙 자원들이 다 전술적으로 희생당하는 거거든. 뭐 애매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맨유도 카바니, 호날두 이렇게 투톱 쓸 거면 뭐하러 산초 영입했냐. 그렇죠. 그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레시포드, 그린우드, 산초 다 윙백 가든지. 맞아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그렇죠. 뭐 전술적인 이유로 모우라가 약간 좀 그럴 가능성도 있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그러니까 노세소, 은돈벨레, 중미, 좌우 윙백에 대한 전술의 디테일, 그다음에 위쪽에 투톱이냐 쓰리톱이냐 이거에 따라서 전술적인 선택이 A매치 브레이크 동안 새롭게 지금 어쨌든 이 콘테 감독이 선택해야 하는, 정리해야 하는. 맞습니다. 네. 앞에 두 경기는 뭐 이야기대로 훈련량도 많지 않았고 급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뭔가 콘테의 축구를 보기에는 너무 시간이 좀 적었는데 그렇죠. A매치 끝난 다음에 할 때부터는 이제는 조금 더 내용이나 결과를 원하겠죠. 맞습니다. 그럴 때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는 네. 좀 지켜보죠.